할아버지, 이 금반지 얼마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며느리가 끼고 있던 반지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합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부는 12월의 어느 날 오후 30대 초반의 여성 지은은 6살 아들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낡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패딩 점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서준이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침에 먹인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점심때가 훌쩍 지났지만 지은의 지갑 속에는 딱 3,200원만 남아 있었죠. 조금만 참아, 서준아. 엄마가 지금 가서 물건 팔면 맛있는 거 사줄게. 지은은 주머니 속 작은 보자기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18K 금반지, 아마도 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밀린 전기세를 내고 일주일치 식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김철수 고물상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정직이 최고라는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문을 밀자 딸랑딸랑 낡은 종소리가 울렸고 먼지와 오래된 물건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물상 안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낡은 시계, 그릇, 액자, 오래된 가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가게 한쪽 구석에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돋보기를 쓰고 고무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털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파시려고?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으윽하고 신음을 냈어요.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작은 금반지 하나가 나왔어요. 오래되어 조금 닳았지만 여전히 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지를 받아들고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는 반지 안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MJYJ 1990.10 14민중과 영주, 그들의 결혼 날짜였죠. 지은은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가짜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금반지 얼마 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끼고 있던 반지인데?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혹시 당신 남편 이름이 강민준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낯선 고물상.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남편 이름을? 민준이가 당신 남편이란 말이요? 할아버지는 반지를 꽉 쥐고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지은은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뒤에 숨어 무서운 듯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하오. 미안해요. 갑자기 놀라셨죠? 아니에요. 그런데 제 남편을 아세요? 할아버지는 지은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뒤에 숨어 있는 서준이를 봤어요. 민준을 꼭 닮은 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 오뚝한 코, 작은 입술까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제 아들이에요. 서준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준아, 이리 와보렴. 서준이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몇 살이니? 6살이에요. 그래, 6살. 할아버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30년 만에 만지는 손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반지를 팔아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전기가 끊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 반지는 얼마 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반지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18K 금반지, 무게는 약 3.7G. 시세로는 25만 원 정도였죠. 90만 원 드리겠소. 네.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90만 원이라니. 시세의 거의 4배였어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18K밖에 안 되는데. 괜찮소?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요.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만 원권 9장을 세어 지은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받으시오. 그리고 할아버지는 선반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 서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아, 이거 먹어. 배고프지?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며 망설였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아, 고맙다고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90도로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지은은 고물상을 나서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반지를 쥐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왠지 모를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남편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며느리의 반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30년간 찾아 헤매던 손자를 오늘 처음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90만 원으로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를 냈고 한 달치 월세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치 장을 보니 통장에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고물상 할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밤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그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죠. 사흘 후 지은은 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있던 낡은 냄비와 오래된 탁상시계를 들고 왔어요.
팔아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계속 쌓아두느니 파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물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지은을 보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어서 오시오. 또 오셨구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 냄비와 시계를 내밀자 할아버지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냄비는 밑이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고 시계는 10년은 된 듯 낡았어요. 팔아봐야 5,000원 받기도 힘든 물건들이었죠. 5만 원 드리겠소. 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요. 그리고 서준이는 어디 있소?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이라 혼자 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 남편에 대해 아시는 거 맞죠?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그랬소. 미안하오. 깜짝 놀라게 해서. 지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억지로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은은 서준이를 데리고 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팔 물건이 없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먼저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떨떨해하다가 서준이를 꽉 껴안았어요. 우리 서준이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지은은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제가 김밥 좀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만든 거예요. 셋은 고물상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요즘 할아버지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거든요. 맛있소. 정말 맛있어. 많이 드세요. 더 있어요. 서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김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드릴래요. 서준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게 나냐? 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에 꽉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맙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할게. 그날부터 지은과 서준이는 일주일에 2~3번씩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팔 물건을 들고 왔고 때로는 그냥 도시락만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서준이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어요. 서준이가 앉을 자리에는 새 방석도 깔아뒀죠. 어느 날 지은은 할아버지가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월에 추위가 매서워졌는데 고물상의 낡은 전기장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괜찮소. 난방비 아끼려고 낮춰놓은 거요. 지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후하게 돈을 주면서 정작 본인은 추위를 참고 계셨어요. 다음 날 지은은 핫팩 신개를 사서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몸 따뜻하게 해야 해요.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돈 아까운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핫팩을 받아들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준이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아닌 철수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서준이를 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할아버지는 멀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아들이 하나 있었소. 있었다고요? 30년 전에 집을 나갔소. 내가 못되게 굴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난 반대했소. 집안이 안 맞는다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아들을 쫓아냈지. 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소. 내가 찾았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 할아버지, 손자도 한 명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했소. 하지만 며느리가 날 만나주지 않았어. 당연한 일이지. 내가 그 아이 인생을 망쳤으니까.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고물상을 하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한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저희한테 천사 같은 분이에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던 것, 며느리가 끼고 있던 반지라고 했던 것, 그리고 손자 이야기. 혹시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아들이 제 남편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1993년 가을, 그때 김철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의 이름은 김태양이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한국재계서열 8위, 자산 5천억 원을 보유한 재벌이었죠.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 회장실은 5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와 대리석 책상,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그림들이 권력의 상징이었죠. 42세의 김태양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 카리스마 넘쳤어요. 그의 한마디면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뀌었고 수십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똑똑똑.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25세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양의 외아들 김민준이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었죠. 잘생긴 외모에 똑똑한 머리, 온화한 성격까지 갖춘 민준은 그룹의 후계자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의 표정은 달랐어요. 긴장과 결연함이 섞인 얼굴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라. 민준은 소파에 앉지 않고 아버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말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누구냐? 이영주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에요. 집안은?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얼마나 평범한데?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도우시고요. 태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집안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네. 저는 영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태양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재벌 후계자가 식당집 딸과 결혼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버지,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 태양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는 대한그룹의 후계자야. 내가 결혼할 사람은 우리 그룹에 도움이 되는 집안의 딸이어야 해. 최소한 재벌가나 정치인 집안이어야지. 전 그런 거래 같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래? 이게 현실이야, 민준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랑 따위로 결혼하지 않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랑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태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양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버지.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며칠 후 민주는 영주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22세의 영주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죠.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영주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준아, 저 여자를 당장 집에서 내보내라. 아버지, 못 들었어? 당장 내보내라고. 영주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영주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닥쳐.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운운해? 저런 여자가 너한테 접근한 건 다 돈 때문이야. 아버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민준 씨를. 입 닥쳐. 내가 말할 자격 없어.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영주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영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 지금 날 거역하는 거냐? 아버지가 먼저 제 인생을 거역하신 거잖아요. 부자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영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어요. 민준아, 내가 지금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양은 아들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철저히 숨었어요. 휴대폰도 바꾸고 주소도 감췄죠. 태양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영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50대의 식당 주인은 깜짝 놀라 허둥댔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기 식당에 온 거니까요. 회장님, 어떻게? 당신 딸 때문에 왔소. 태양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걸 받고 당신 딸더러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하시오. 식당 주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 영주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도련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 때문이라는 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되겠소? 회장님, 이 돈 받고 딸을 설득하시오. 그게 당신 딸을 위하는 길이요. 태양은 수표를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아버지는 그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쫓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과 영주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영주 씨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영주 씨가 임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양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다. 그것도 자기가 반대하는 여자와. 그리고 손자까지 생겼다. 태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준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찾아갔을 때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원룸, 곰팡이가 쓴 벽지, 깨진 창문, 낡은 가구들. 그곳에서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민준아, 아버지. 민준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영주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죠. 내가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집이라고? 이게 집이냐? 태양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간,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곳. 민준아, 그만하자.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영주도 데려와도 좋아. 손자도 보고 싶고. 민준이 영주를 돌아봤습니다. 영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태양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영주와 이혼해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키우겠다. 네. 너는 제대로 된 집안 여자와 재혼하고 손자는 내가 키우면 돼. 영주한테는 위자료 10억을 주마. 순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최선이야, 민준아. 내가 저 여자랑 살면 평생 고생한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나가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나가시라고요. 아버진 끝까지 우릴 갈라놓으려고만 하시네요. 이 자식이. 태양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영주가 민준을 막아섰거든요. 회장님, 그만하세요.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요. 태양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리고 다신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태양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김태양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언젠가 아들이 먼저 돌아올 거야. 그때쯤이면 그 여자랑도 헤어졌겠지. 하지만 태양은 몰래 사람을 시켜 아들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민준과 영주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 서준이를 낳고 셋이서 작은 집에 살고 있었죠. 민준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영주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태양은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손자가 저렇게 가난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여전히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199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께서 교통사고를. 태양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련님 부부가 타신 차가. 태양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태양은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운전기사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어요. 빗길에 미끄러질 뻔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부상자가 실려왔거든요. 김민준 어디 있어?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나 그 환자 아버지야. 내 아들 어디 있어?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태양은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있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그래. 내 아들은 어떻게 됐어?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태양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사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태양은 비틀거렸습니다. 의사가 부축했어요. 부인분도 같이 계셨는데 영주는 어떻게 됐어? 역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악. 52세 재벌 회장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어요. 안 돼. 안 돼. 민준아. 내 아들. 태양은 바닥을 두 주먹으로 쳤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쳤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지만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안실에서 태양은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을 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태양은 알 수 있었어요. 자기가 쫓아낸 아들이 저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태양은 시신 옆에 무릎 꿇고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태양은 장례식장에 자기 이름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고인의 가족이라고만 했죠.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나간 뒤로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태양은 민준이 살던 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좁고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집 안에는 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의 장난감, 영주가 입던 앞치마, 민준이 읽던 책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민준, 영주,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서준이가 함께 웃고 있었죠. 태양은 그 사진을 떼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행복했구나. 너희는 행복했구나. 돈이 없어도, 넓은 집이 없어도 너희는 행복했어. 태양은 사진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뭐였지? 나는 대체 뭐였어? 며칠 후 태양은 서준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자는 어디 있을까요? 알아보니 영주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주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손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태양은 영주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백발의 할머니는 태양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이 아버지. 알아요. 내 딸을 괴롭힌 사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 딸도 사위도 다 죽었는데.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안 됩니다.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서준이를 봐요?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 당신이 처음부터 인정했으면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도와줬으면 그 차를 타지 않았을 거고, 그럼 사고도 안 났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태양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돌아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서준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맡기느니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키울 거예요. 할머니, 제발. 돌아가라니까요. 할머니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태양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의 울음이었죠. 으앙, 엄마, 엄마. 서준아,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태양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안아줄 수도 없다니. 그날 태양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김태양으로 살 수 없다고. 자기는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일주일 후 김태양은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동생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회사를 떠났어요. 재산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직원들 복지에 썼죠. 자기 몫으로 5억만 남기고 모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김태양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주민등록증에 개명신고를 했습니다. 김철수, 흔하디흔한 이름이었죠. 김태양은 죽고 김철수가 태어났습니다. 김철수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김철수 고물상 마이너스 정직이 최고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값을 주는 고물상.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곳. 그것이 김철수가 선택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단 한 번도 손자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서준이를 떠올리며 울었죠. 그러다 어느 날 금반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반지가 며느리 영주의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반지를 판 사람이 서준이의 엄마라는 걸. 운명이 다시 그들을 만나게 한 거였어요. 30년 만에. 현재로 돌아와 2023년 12월. 지은과 서준이가 고물상을 찾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셋은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지은은 일주일에 3번씩 도시락을 싸왔고 서준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제일 먼저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서준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해뒀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서준이가 뛰어들어오자 철수는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서준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생기는 것 같았죠. 우리 서준이 왔구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오늘이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어요. 짜잔. 서준이가 가방에서 종이로 만든 작은 트리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만든 흔적이 역력했어요. 우와, 예쁘다. 이거 할아버지 주는 거야? 네. 할아버지 가게에 두세요.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트리를 받았습니다. 고물상 계산대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고맙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소중히 할게.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이고, 이걸 또. 고맙소, 정말. 셋은 고물상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요즘 더 추워졌잖아요.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그래요, 할아버지.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철수는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소. 정말 맛있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30년 동안 철수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고
생일에도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행복해서 우는 거란다. 지은도 철수의 눈물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식사 후 서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읽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철수는 돋보기를 쓰고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서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보며 깔깔 웃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저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서준이는 말수가 줄고 잘 웃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요. 아빠 목소리랑 비슷해요. 서준이의 말에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민준이 목소리 말이군요. 그래.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빠랑 비슷해? 네. 그래서 좋아요. 철수는 서준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손자였어요. 민준아, 아빠가 이제라도 너의 아들을 지켜줄게.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먼저 잠들자 지은과 철수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뭐든 물어보시오. 할아버지 아드님,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드님 이름이 혹시 뭐였어요? 김민준이었소. 지은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준. 우리 남편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래요. 우연히도.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손자 며느리라는 것을. 그 금반지가 증거였어요. 며느리 영주가 끼고 있던 반지. 그 반지를 지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지은이 영주의 며느리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서준이는. 철수는 잠든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자기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손자라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놀라서 도망갈까봐. 서준이를 다시 잃을까봐.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김철수 할아버지로 남기로. 서준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기로.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였으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12월 18일 밤. 지은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서준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겨뒀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은은 목도리를 더 끌어올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가는 게 이지은 아니야?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30-40대 남자들이었어요. 지은은 그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채권 추심업자들이었죠. 5년 전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났을 때 3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었어요. 지은은 그 빚을 갚기 위해 5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지만 이자만 겨우 갚고 있었죠. 이지은 맞지? 김민준 와이프?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번 달에 이자 입금했잖아요. 이자?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시간? 벌써 5년이 지났어. 5년 동안 원금은 한 푼도 안 줄었잖아. 남자가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3천만 원 다 갚아. 못 갚으면 남자는 지은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젊은 여자가. 제발이요. 제발 놓아주세요. 그래, 놓아줄게. 대신 일주일. 딱 일주일 안에 돈 구해와. 안 그러면 알지? 아들이 있다며? 서준이?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발, 제발 서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돈 구해와. 알았지? 남자는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남자들은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을 얼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됐습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바닥이었거든요. 지은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지은은 서준이를 데리고 고물상에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은 씨, 무슨 일 있소? 얼굴이 안 좋은데. 철수는 지은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서준이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저쪽에서 과자 먹고 있어. 할아버지가 엄마랑 잠깐 얘기할게. 네, 할아버지. 서준이가 저쪽으로 가자 철수는 지은을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한테 말해보시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이야기, 채권업자들 이야기, 일주일의 시한 이야기까지.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천만 원. 자기에게는 충분히 있는 돈이었어요. 아니, 30억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김철수로서 그 돈을 줄 수 있을까요? 고물상 주인이 갑자기 3천만 원을 준다면 지은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손자 며느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 씨, 내가 돈을 빌려드리겠소. 네, 할아버지. 그건 3천만 원 드리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천천히 갚으시오. 이자 없이 당신이 힘들 때마다 조금씩 갚으면 돼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도 어려우실 텐데. 괜찮소? 나는 옛날에 좀 돈이 있었소. 지금은 고물상을 하지만 저축해둔 게 있단 말이요. 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몇 개 있었어요. 사실 철수는 30년 동안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손자를 찾으면 주려고. 그 돈이 5억 정도 있었죠.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받으시오. 그리고 서준이를 지키시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요. 지은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소?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잖소. 다음 날 철수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그 돈으로 채권업자들을 찾아갔어요. 여기 있어요. 3천만 원.
채권업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돈을 세어봤습니다. 오, 진짜네? 어디서 구했어? 상관없잖아요. 이제 저희 끝난 거죠? 그래, 끝이야. 영수증 여기 있어. 지은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께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서준이와 함께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다 해결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구먼. 이제 마음 편히 사시오. 할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꼭. 천천히 하시오. 급할 것 없소. 서준이가 철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천사래요. 철수는 서준이를 꽉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라도 내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2월 22일 저녁, 철수는 고물상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은과 서준이가 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지은이 편의점 야간 근무가 있다고 했거든요. 딸랑딸랑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일반 손님이 아니었어요. 60대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왔어요. 철수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자기 동생 김태준이었어요. 형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입니다, 형님.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앉으시지요. 철수는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나? 30년 동안 형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작년에야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왜 온 거냐? 나는 이제 김태양이 아니야. 그냥 김철수라는 고물상 주인일 뿐이지. 형님, 회사로 돌아오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대한그룹은 여전히 형님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왔어요. 형님 돌아오실 때까지. 필요 없네. 난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하지만 형님, 손자 이야기 들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서준이라는 아이. 민준이 형님의 손자 맞습니까? 어떻게? 며칠 전부터 형님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자주 오더군요. 알아봤더니 민준이 형님의 며느리와 손자였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형님, 손자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셔야죠. 이런 고물상에서가 아니라. 닥쳐.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신분 타령하다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런데 또 손자한테 그러라고? 하지만 형님, 손자는 재벌가의 후계자입니다. 가난하게 키울 이유가. 나가. 철수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서준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태준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후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이미 후회투성이야. 하나 더 늘어봐야 상관없어. 태준이 나간 후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동생이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까요? 며칠 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은 서준이와 함께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서준이가 산타 모자를 쓰고 뛰어왔습니다. 오, 우리 서준이 왔구나.
산타 모자가 잘 어울리네. 할아버지, 케이크 같이 먹어요. 셋은 고물상 한쪽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서준이가 양초를 켰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제발, 이 행복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악한 남자 4명이 들어왔어요. 채권업자들이었습니다. 이지은, 여기 있었구나.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왔어요? 돈 다 갚았잖아요. 갚긴 뭘 갚아? 그건 원금이고 이자가 남았지. 이자요? 이자는 매달 갚고 있었잖아요. 연체이자. 5년 동안 밀린 연체이자 2천만 원.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이자, 계산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계약서에 다 있어. 5년간 밀린 연체이자 일주일 안에 갚아. 못 갚으면 남자는 서준이를 노려봤습니다. 저 꼬마를 데려갈 거야. 안 돼요. 지은이 서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나는 이 가게 주인이요. 여기서 나가시오. 할아버지 상관 말고 비켜요. 남자가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할아버지,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지은과 서준이가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단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할아버지, 어떡해요? 서준이가 울먹이며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권업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꼴 좋네. 할아버지,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쳤잖아요. 당신들 이러다 큰일 나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자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큰일 날 사람은 당신이야.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구해와. 안 그러면. 그때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고물상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물건들 괜찮은데? 이거 다 팔면 되겠네. 뭐? 남자는 선반에 있던 골동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할 것 같은데? 그거 놓으세요. 그건 제 거예요. 철수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이거 팔아서 빚에 보태면 되겠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안 돼. 철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남자들은 고물상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동품들을 가방에 담고 서랍을 열어 뒤졌어요. 그만둬요. 제발 그만두라고요. 지은이 남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밀쳐졌습니다. 와장창 선반이 쓰러지며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부서지는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 이거 봐. 액자가 있네. 한 남자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서준이가 그려준 그림이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자. 안 돼. 그건 제 그림이에요. 서준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바닥에 던졌어요. 파지직. 유리가 깨지며 그림이 찢어졌습니다. 으앙.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은이 서준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으며 계속 물건을 챙겼어요.
그때 한 남자가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통장이었습니다. 철수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5억? 남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이렇게 많았어요? 고물상 주인이?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거 내놔. 아니, 이건 좋은데? 이지은 씨 빚 여기서 받으면 되겠네. 안 돼. 철수가 기어서라도 통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남자가 차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이 통장 가져가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돌려줘. 제발 돌려줘. 하지만 남자들은 통장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 여러 명이 따라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채권업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당신들 불법 채권 추심과 폭행,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나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태주는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아, 제가 혹시 몰라서 사람을 시켜 지켜보게 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왔네요. 경찰이 통장을 철수에게 돌려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셨네요. 채권업자들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이 자식들, 풀어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물상에는 지은과 서준이 그리고 철수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부서진 가게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빚만 없었어도. 아니야. 괜찮아. 철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 그림이 바닥에 찢어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그렇게 아끼던 그림이었어요. 괜찮아, 서준아. 할아버지가 다시 그려달라고 할게.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돌아오세요. 형님께서 이런 삶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태준아, 손자도 찾으셨잖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세요. 손자에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철수는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손자의 얼굴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서진 고물상 한가운데서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서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지은과 서준이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태준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실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때 서준이가 바닥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깨진 액자 뒤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액자에 숨겨져 있던 사진이었죠. 지은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건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지은의 남편 민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죠.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 사진을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나야. 네. 30년 전 내 모습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 민준이지.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민준이요? 그럼. 그래. 내 남편이 내 아들이야. 그리고 서준이는. 철수는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자야.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손자란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쫓아냈어. 30년 전에. 그리고 철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김태양이라는 재벌 회장이었다는 것, 민준과 영주의 사랑을 반대했다는 것,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 그리고 5년 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손자를 찾으려 했지만 영주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으셨어. 당연한 일이었지. 내가 그 아이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난 김태양을 버리고 김철수가 됐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물상을 하며 살았지. 그러다가 2달 전에 내가 가져온 금반지를 봤어. 그게 며느리 영주의 반지였거든. 그때 알았지. 내가 내 손자 며느리라는 걸.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가 놀라서 떠날까봐, 다시 손자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서준이가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제 할아버지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내 진짜 할아버지란다. 와. 서준이는 철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 진짜 할아버지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지은 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준 대한그룹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형님이자 전 회장이십니다. 대한그룹? 지은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재벌이셨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김철수야. 손자를 만난 행복한 할아버지일 뿐이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과 서준이는 대한그룹의 가족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혈연적으로도 그렇죠. 하지만 저는 형님께서 30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속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형님께서 돌아오셔서 손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철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난 내 남편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그 호칭에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을 원망했대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미안하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용서해야겠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아버님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도 용서할게요. 지은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라. 다시는 신분이나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서준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약속한다. 꼭 약속하마. 그날 밤 네 사람은 부서진 고물상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봄 3월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그룹 본사 건물 50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아름다웠어요. 72세의 김태양, 아니 철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앉은 회장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준이가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님, 은혜재단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어디 보자. 지은은 3개월 전부터 민준은혜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이번 달에 50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요. 좋아. 더 늘려도 괜찮아. 돈은 충분하니까.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고물상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오, 그래. 잘 됐네. 철수는 고물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낡은 건물을 깨끗하게 고치고 제대로 된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김철수 고물상 마이너스 정직이 최고.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뒤에 작은 글씨로 대한그룹 사회공헌 매장이라고 추가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 공정한 값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싸게 파는 곳. 그것이 새로운 고물상의 모토였습니다. 참, 서준이는 오늘 학교 끝나고 할아버지 만나러 온대요. 그래. 하하, 우리 손자 보고 싶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서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서준아,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손자 정말 똑똑하구나. 철수는 서준이를 안아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고물상 가요. 응? 고물상에 왜? 제가 만든 그림 걸고 싶어요. 새로 그렸거든요. 서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가서 걸자. 네. 오후 4시 철수와 서준이는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된 고물상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죠. 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물상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서준이 그림 걸 자리 있나? 네, 여기요. 서준이는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좋아. 여기 딱 좋다. 철수는 의자에 앉아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뭐 생각해요? 응? 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서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서준이를 꽉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더 행복해.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었어. 할아버지, 우리 평생 같이 있을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약속?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녁 6시 대한그룹 회장 공간. 넓은 저택의 식당에는 3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지은, 서준이. 자, 오늘은 삼겹살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구웠어. 와, 맛있겠다. 서준이가 삼겹살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 요리 실력 좋지? 최고예요. 지은도 웃으며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직접 요리하실 필요 없으세요. 요리사가 있잖아요. 아니야. 가족끼리 먹는 밥은 직접 해야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내가 더 고마워. 너희가 날 받아줘서.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서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간지러워요. 우리 서준이 간지럽구나.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비록 민주는 없었지만 그의 뜻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서준이를 재운 후 철수와 지은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내가 민준이한테 해주지 못한 걸 서준이한테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어?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계세요. 아니야. 난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어. 철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라도 내 아들을 잘 키울게. 용서해다오.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025년 4월,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 73세가 된 철수는 8세 서준이의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걸었어요. 할아버지, 벚꽃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좋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고물상에 걸자. 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고물상에 손님 많이 왔대요. 그래, 다행이네. 고물상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착한 고물상으로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싸게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요, 은혜재단에서 이번 달에 100가정을 도왔대요. 우와, 100가정이나? 네,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 할아버지가 못한 일들을 이제라도 하는 거야.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영주야, 너희 아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할아버지, 뭐 생각해요? 응? 그냥 너희 아빠 생각. 아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아빠도 행복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아빠도 행복할 거야. 서준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철수와 지은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민준과 영주가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서준이를 남겨줘서, 할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벚꽃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빛 창고였습니다.